자, 1교시 때는 우리가 설립과 관련된 주무관청 확인까지 살펴봤고요. 정관과 주무관청 확인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민법상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2교시부터는 이제 좀 재산 출현돼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기본재산, 보통재산. 근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막상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공익법인 재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기본재산,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또 운영재산이라고 부르죠. 자, 살펴볼게요. 보통 설립할 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우리 설립허가 신청서에 적어서 주무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기본재산 최저 금액을 정해둔 주무관청들도 있죠. 일단 서울시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금액을 0으로 해도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걸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는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법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보통재산 또는 운영재산 비율이 과다하게 높으면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라고 하죠. 자,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개념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민법,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봤던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었죠. 거기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개념이 나와요. 자, 기본재산, 보통재산은 이건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본재산은 법인이 재정적 기반이 된 자산이에요. 정관과 법인 등기부대에 등재되고 가장 중요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 사용에 불과하죠. 자, 보통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같은 것들이 보통재산이죠. 이거는 목적사업 수행이나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보통재산의 유형은 대부분 이제 예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배당,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이를 재원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다 보통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최초 설립할 때 우리가 출연을 하죠. 그때 보통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출연한 재산은 또 보통재산이에요. 그리고 기본재산은 우리가 처분 허가를 받죠. 기본재산이지만 또 보통재산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서 처분 허가를 받으면 보통재산이 돼요. 자,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1교시 때 뭐라고 얘기했죠? 비영리법인은 국가를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다 국가재산이에요.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했죠. 근데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에서 이 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라고 정해준 게 기본재산이에요. 반면에 보통재산은 우리한테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만 해라. 어떤 게 좀 더 자유로운 재산이에요. 우리가 사용 처분하기에는 보통재산이 자유롭죠. 어른들이 기본재산이 많으면 좋은 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재산보다는 보통재산이 좀 더 많은 게 법인을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해서 가장 깐깐하게 따지는 기관이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은 기본재산 비율을 좀 과다하게 높게 설정하죠. 거의 9대 1로 설정하고 있어요. 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 주무관청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9대 1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사업 계획을 또 따로 세워서 보통 재산을 충분히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넣고 소명을 하면은 보통 재산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쭉 기본 보통 재산의 유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데가 있는데 기본재산은 어떻게든 변경이 될 때 처분이라는 게 꼭 매각만 의미하진 않아요. 예금을 보증금으로 바꿀 때 또는 예금을 어떤 채권 상품에 가입할 때 그렇게 변경되는 것도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봅니다. 또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본재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제약이 생길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재산 관리의 핵심이에요.
자, 교육청 자료 계속 살펴보면요. 이제 실태조사 지적 사례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관리 소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같은 예금이라 하더라도 계좌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인 예금은 같은 보통예금이더라도 정기예금으로 별도의 예금으로 구분해 놓거나 하지만 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기본재산이 예금일 경우에는 보통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계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재산 과다하게 보유.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주무관청 기본재산 전입하라 하면 그때 전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관리 소홀. 수익사업회계, 뭐 이제 보통 뭐 공익법인들이 수익사업을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임대죠. 부동산 임대나 또는 제가 본 데는 뭐 출판업 하는 공익법인, 레스토랑 운영하는 공익법인, 또 쇼핑몰 운영하는 공익법인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수익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목적사업을 반드시 구분격리하셔야 돼요. 왜 구분격리를 해야 되냐면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은 영리법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영리법인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죠.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기본재산 허가받지 않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났었죠. 기본재산이 손실 나면은 이제 주의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고발까지도 가요. 물론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받지 않고 운영을 했을 때 손실이 나지 않으면 이제 뭐 경고, 주의 정도가 되는데 손실이 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반드시 기본재산을 처분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저금리라서 정기예금보다는 뭐 채권 상품을 주로 가입하기도 하죠. 뭐 교육청에 따라서 뭐 신용등급을 정해주고 채권을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처분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관 개정 소홀. 여러분 정관에 보면은 설립할 때 여러분 정관 보면은 기본재산 목록이 별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공익법인법 적용을 받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든 또는 민법을 적용받든 어쨌든 기본재산의 변동은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야 되고 특히 또 정관 개정 사항이죠. 정관 개정은 또 어떻게 돼요?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재산 목록이 바뀔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재산 평가액이 바뀌죠. 예를 들면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본재산 변경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유상증자나 주식 분할이나 뭐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평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별도로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총 금액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할 때도 정관부가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에 총 금액이 변동될 때는 처분허가 받아야 되고 관련 자료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전환사채로 기본재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환을 해서 전환사채는 이제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채죠.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을 때도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야 돼요. 얻어서 정관 개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재산과 관련된 주요 지적 사례예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비영리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공익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주요 단체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듣는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예요. 자, 1교시 때도 말씀드렸죠. 이제 공익법인의 우리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대표적인 게 장학재단,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들은 과거에는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로 뭐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라고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은 아까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보셨죠.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이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삭제가 됐죠. 그래서 다 지정기부단 신청하셔야 돼요. 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일반 공익법인, 장학재단들 같은 일반 공익법인들은 다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기부금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기부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법정, 특례, 지정. 법정은 국가와 관련된 그런 기부금들이 많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국방원금, 천재지변에다 이재민 기부, 뭐 사립학교, 대학병원 등등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상당히 공공성이 높아요.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국가와 거의 차이 없이 보고 있어요. 한도도 커요. 법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연간 100만 원을 벌면은 법인이 그 중에 50%, 50만 원까지는 기부금 지출에도 인정을 해줘요. 밑에 보면은 지정기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공공성이 크니까 한도도 높게 봐주죠. 그 다음에 개인회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금액 모두 다 기부를 해도 다 인정을 해줘요. 개인의 한도는 100%예요. 개인의 한도가 이제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낮죠. 20%예요. 종교법인은 10%. 자, 특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부금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법정 기부금에 있는 내용들이 특례에도 많았는데 이제 법정으로 많이 통합이 되고 특례에는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우리가 정치자금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되죠. 그래서 정치자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뭐 벤처기업 같은데 이제 투자하고, 뭐 우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식 사기 위해서 출연하면은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보다 민간의 영역에 가까운 공익사업. 공공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국가가 민간의 사업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는 없겠죠. 뭔가 민간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업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법조문으로 보셨죠.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 종교, 뭐 등등등등. 다 지정기부금이에요. 법에 뭐 공익사업을 한다고 모든 사업을 다 공익사업으로 보진 않아요. 법에는 공익사업으로 보고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여기 지정기부금의 영역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정기부금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게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에요. 세제 혜택.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고,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무상으로 돈을 받아도 공익사업에 쓴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제 혜택 때문이에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의 공익성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생기죠.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청년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를 창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들이 생겨나게 됐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그러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의 공익성을 법에 의해서 열거해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주무관청 추천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국세청 추천으로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주무관청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인정해주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지정하면은 이제 최초 지정도 6년이에요.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은 3년이 되죠.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서류 하나만 잘못 내도 반려가 되고 또는 뭐 요건이 상당히 또 늘어났어요. 21년부터는. 그래서 바로 승인을 이제 보완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요건 못 갖추면은 바로 반려예요. 대신에 반려 사유는 알려줘요. 왜 안 됐다고. 그래서 승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1년에 4번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거는 다른 게시물 통해서도 확인하셔도 돼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된 안내문도 지금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추천서, 이거는 우리가 작성해서 원래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실무에서는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날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작성하셔야 되고 이건 법정서식이에요. 그다음 설립허가증, 사본 첨부해야 되죠. 설립허가증 혹시나 분실하셨으면은 주무관청에 재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오래된 설립허가증은 1920년도 설립된 재단 설립허가증 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선 총독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설립허가증도 있어요. 어쨌든 설립허가증 오래되어서 분실된 데는 재발행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인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옛날 등기부 등본 떼놓은 거 있다고 제출하시면 안 돼요. 1개월 이내. 그다음에 정관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3개년간 결산서 및 해당 3년도 예산서. 사업 계획이 담긴 게 예산서죠. 그리고 사업의 결과를 담은 게 결산서예요. 3개년이에요. 옛날에 2개년이었는데 이것도 개정되면서 1개년이 더 늘었어요. 만약에 우리 법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제출 가능한 연도의 결산서. 만약에 작년 결산서가 있으면 작년 거 내시고, 만약에 작년 결산서가 없으면은 제출 전 월까지 월별로 수입 지출, 어떤 얼마만큼 기부금이 들어왔고 얼마만큼 또 어떤 사업에 지출했고라는 그걸 나타내는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예산서는 제출하는 시점에 무조건 있겠죠. 그 사업연도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하겠다는 예산서가 있겠죠. 이런 거는 자율 양식이에요. 우리 사업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다음 기부금을 통한 사업 계획서. 이것도 자율 양식이에요. 우리 기부금 어떻게 쓸지 예산서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 사업연도 포함해서 법문을 해석하면 6개년인데 그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추천서에는 5개년치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의무사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부금품 사용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야 돼요.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메인이 있고 그런 블로그나 카페 또는 뭐가 있었죠? 모두, 네이버에서 만든 모두 있죠. 만약에 도메인이 있고 그 도메인을 쳤을 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카페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외부 사람이 못 보게 막혀져 있으면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로 만드시더라도 반드시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그 도메인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게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부금 사용 실적을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리죠. 우리 법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재단이나 뭐 공익법인이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정치 목적으로 설립된 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목적사회 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사회 지출할 것. 자, 기부금의 80%를 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 지출이 100이 있으면은 목적과 관련 없는, 예를 들자면은 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막 사용하는 돈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금의 대부분은, 우리의 지출의 대부분은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대표자가 쓰면은 우리 지정기부금단체는 취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이거는 국세청에 별도로 전용계좌 등록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시면 돼요. 이건 뭐 전용계좌 등록,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료 안내문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회계감사, 우리 자산 100억 이상 또는 수익금액 50억 이상, 그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 뭐 부동산 임대 다 포함하죠. 그 중에 기부금이 또 20억 이상이면은 회계감사 받으셔야 돼요. 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 만약에 우리가 공시 의무가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이 다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산 5억 또는 수익금액 3억 이상 공익법인만 공시하시면 돼요. 해당하면은 해당 공시 서류를 국세청에도 업로드하고 우리 공익법인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보면은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고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접수받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해요. 우리 주무관청, 우리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에서 추천하는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합니다. 결국 지정은 다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둘 다. 자, 소규모 단체에 적합하죠. 개인 기부금만 있는 소규모 단체. 그런 데들은 굳이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그런 일반 민간 단체들 있죠. 법인이 아닌 단체도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인이 꼭 아니어도 돼요. 법인은 지정 기부금 단체, 법인이 아닌 이건 민간 단체들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이걸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 신청 서류는 작년에는 2부였는데 올해부터 3부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 편해졌죠. 추천서 갖고요. 자, 전제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의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제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이거 신청하셔야 돼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내셔야 되고요. 정관 또는 회칙 규약, 정관 내주시면 되고, 예결산서 내시면 되고요. 전년도 수입 내역, 통장 사본,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CMS 자료, CMS를 통해서 누가 얼마 기부했는지 이 목록도 제출하셔야 돼요. 지정기부금단체보다는 서류가 상당히 간소하죠. 3개년도, 5개년도 사업계획서 낼 필요도 없고, 전년도 예결산서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무사항은 수입명세 3개월에 제출하고요. 결산보고서를 3개월 내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연간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셔야 돼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걸 또 얘기했어요. 이 용어인데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랑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관련 법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인데 어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절차 또는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모두 신청이 되죠. 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떤 공익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핵심 요건은 구성원이 일단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에 실적을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관리 감독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지원사업 공고가 떠요. 이 지원사업이 되면은 7천만 원 이내 국고보조금 수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죠. 무슨 단체의 개념이 이렇게 많아 생각할 수 있는데 단체의 개념들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과 정의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싶은데 반드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되냐, 법인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소규모 단체는 법인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법인 만들면은 주무관청에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요. 등기도 해야 되고요. 등기할 때마다 수수료 나가죠. 세금 내죠. 법무사 비용 나가죠. 그런 행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소규모 단체들이 공익사업이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단체들은 여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서 공익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등기 등록된 법인은 아니에요. 우리 등기소에 보면은 법인으로 등기를 하죠. 법인으로 치면은 그게 법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모든 걸 다 법인에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개인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법인은 아닌데 등기 등록도 법인은 아닌데 특정한 요건이 있으면은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일반 재단법인, 사단법인처럼 똑같이 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만, 그러니까 세무 업무 처리할 때는 법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하면 되고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법은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법인,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가지죠. 근데 우리가 등기된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관청이 없어요. 주무관청 관리감독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소규모로 만약에 공익사업을 하시겠다 하면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충분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등록하고 앞에서 보셨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이거 세 개 절차만 밟으면은 소규모 단체도 공익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큰 거는 여기 주무관청 관리감독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소규모로 공익사업하는 단체에 매우 적합한 유형이죠.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 민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그런 고유번호가 나오죠. 그래야 신청서를 또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등록 절차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